네, 이제 2차 산업혁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870년에서 1930년 미국이 무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가 나타난 겁니다. 전기의 세기, 19세기가 전기의 세기입니다. 그리고 정유산업,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의 에너지는 석유였습니다. 그리고 정유산업이 물론 중요한 산업이 되죠. 그리고 기름 나오니까 이제 자동차. 근데 사실 초기에는 휘발유가 산업 폐기물이었어요. 쓸 데가 없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버립니다. 버려가지고 강물에 나갔는데 그게 기차가 가다가 불똥이 튀어가지고 불이 나요. 강에서 기름 때문에 불이 나는 사고도 나고 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자동차가 출현하자 이제 어떻게 정유산업 과정에서 정유 과정에서 기름, 휘발유를 많이 뽑아내느냐 이게 과제가 되고 크래킹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등유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불을 밝히는. 네, 그래서 이 중요한 인물들 그야말로 갑부, 세계적인 거부들이 나타나는데 아시다시피 록펠러 정유산업, 카네기 제철산업, 그리고 금융산업에 JP 모건이 있고,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해운업이 중요했거든요. 물동량 수송하는데. 그래서 반데빌트가 있었고, 그리고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있었고, 네, 이런 거물들에 의해서 이제 그야말로 미국이 기업을 위한 기업의 나라가 됩니다. 네, 민주주의 대신에 기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자본주의의 그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업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여 개 회사들로 다 이 정유 산업에 관련되는 것을 모두 다 지배를 하게 되니까 수직적, 수평적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상원의원 셔먼의 그 반독점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 처음에 법은 만들어졌지만 맥을 못 추고 그냥 그대로 관행대로 저렇게 수직, 수평 통합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어발이 유래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미국이라는 거대한 그 땅덩어리를 이어서 동과 서가 연결이 되면서 한 나라가 된 거는 철도가 깔리고 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동부에만 철도가 막 깔리다가 이제 서부하고 연결이 되고, 저때 또 막대한 그 거부들이 나타나고 그 중에 하나가 스탠포드가 있었고, 스탠포드가 요절한 15에 죽은 아들을 기념을 해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을 세우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게 전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전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명 자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4차 산업혁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의 발전에 어떤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전기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전기의 순서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기에 있어서 지니어스, 마스터 오브 라이트닝이라고 하는 니콜라 테슬라의 등장, 그리고 직류와 교류의 전쟁, 이게 영화로도 나올 정도니까 영화가 조금 어렵게 되긴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책을 쓰면서 가장 연민을 느꼈던 과학자가 니콜라 테슬라였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네,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에는 돈 한 푼 없이 그 웨스팅하우스 회사가 조그만 뉴요커 그 모텔에 방을 얻어주고 거기서 비스켓하고 우유로 연명을 하다가 결국 생을 마감을 하는데,
그가 남긴 그 지적 유산, 이것은 뭐 미국과 그다음에 동구권이 서로 가지기 위해서 쟁탈을 했고, 그것이 결국 그 이후에 군사기술, 20세기의 모든 기술의 핵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성글게 얘기하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에게 사람 물었다 그러죠. 이 세상에서 천재로 살아가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대답이 나야 모르지요. 테슬라에게 물어야죠. 이랬다는 거죠. 그를 도와준 게 바로 여기 웨스팅하우스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없었으면은 그의 교류도 상용화될 수가 없었고, 엑스포 1893년 시카고 엑스포에서 결국 찬란하게 그 등을 밝히면서 전기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가장 훌륭한 파트너십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포드주의, 이것이 20세기를 바꿨고 인류 문명을 바꾼 이즘 중에 대표적입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자원 효율화의 문제, 자원 효율화, 이거 극복하지 않고서는 문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하는 상황까지 가는 그러한 새로운 이즘을 만들었던 거죠. 그때로 보면 획기적인 발전이었지만 그것이 결국 제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세월이 흐르면서 커다란 그 파국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포드주의, 이게 시카고 정육 공장에 소 한 마리가 들어가서 해체가 되면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다 부위가 해체가 되는 거. 그래서 역발상을 해가지고 부품들을 근로자들이 그 컨베이어 벨트에 각자 서가지고서 하나, 둘, 셋, 넷 맞추면서 결국 완성차가 나가고 빠른 시간에 대량 제작이 가능하면서 가격이 내려갔고, 그래서 포드가 약속했던 대로 이제 우리 공장의 근로자들이 자기 월급으로 차를 살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 약속 지켰습니다. 예. 그래 초기에는 상당히 급여를 높게 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인들이 포드를 손가락질했어요. 저렇게 주면 우리 어떡하라고. 그런데 나중에는 또 굉장히 그 유니언이즘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저런 불상사도 있고. 그런데 2차 산업혁명에서도 산업 현장의 조건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1888년에서 1908년 사이, 20년 사이에 미국의 산업 현장에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7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포디즘과 나란히 테일러주의가 출현을 합니다. 과학적 관리입니다. 그래서 복잡해지는 근로조건에서 어떻게 인간의 일을 통제를 하느냐 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인간이 기계냐 하는 문제를 또 야기시키게 된 겁니다. 1908년 의류 노동자 스트라이크, 파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때는 또 미국이 이민 러시가 일어나서 이제 이주민들하고 또 시골에서 올라온 근로자들이 이제 이때도 직물 산업이 또 중요했습니다. 의류 산업. 거기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었어요. 뭐 창도 닫았다 그러고 화장실 갈 때 뭐 허락받아야 된다 그러고 아무튼 그 공장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드디어 또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사고가 불이었어요. 불이 났는데 공장 안에 갇힌 상태에서 탈출을 하지 못해서 죽습니다.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사망하고. 그래서 거대한 이제 시위 행렬이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그것을 계기로 세계 여성의 날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경제 이론에서 서로 완전히 대조적인 그 케인스주의와 그다음에 프레드릭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두 가지 이론이 출현을 하게 되고 이것을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고 그 케인즈주의는 우리가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상식적으로도 듣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경제 성장에 있어서 그리고 또 특히 경제 침체기에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하이에크는 그거에 대조적으로 어디까지나 민간에 맡겨야 된다 하는 것이고 중앙 계획을 통한 정부의 경제 의사 결정 통제 이거는 위험하다 하는 반대 입장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참 흥미롭게 봤는데요. 2차 산업혁명기가 이제 1930년까지로 시대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들 나타나고 뭐 이때 세탁기 온갖 거 다 나타나거든요. 이 시기에. 그래서 정말 물질적인 풍요로 가고 있었고 정말 이게 정말이야 할 정도로 기계로 해서 이제 편해진 생활을 맛보기 시작하던 1910년 영국의 노만 에인젤이 책을 씁니다. 위대한 환상. 이 책에서 논리는 매우 설득력이 있어요. 이제 2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서로 다 경제 발전할 수 있게 되고 세계로 그게 전파가 돼서 또 경제적으로 그 물류가 흐르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통합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그런 국가 사이에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것만 커진다. 따라서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그리고 1914년에 앤드류 카네기가 철강원 앤드류 카네기가 연두서신을 보내면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우려가 없어졌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이게 세계대전이 됐으면은 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라고 보는 거죠. 로컬 그 국지전이 됐어야 되는 건데 영국 끼어들고 해서 결국은 조2의 세계대전으로 확전이 됐습니다. 그러나 노만 에인젤은 계속 자기 주장을 폈어요. 그리고 3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죠. 전쟁 이때 또 퍼진 게 있죠. 1918년부터 19년 뭐 계속 퍼지면서 인플루엔자 팬데믹, 독감 팬데믹.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겁니다. 스페인은 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연합국이나 이쪽 주축국들이 언론 보도를 철저하게 통제했는데 스페인은 언론 보도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왕이 독감에 걸렸다 하는 등등 기사를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스페인 독감이 됐고 그 후 WHO가 이런 식으로 특정 이름을 국가의 이름이나 그걸 붙이는 것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19년의 전쟁은 끝났다고 하지만 그 후유증 그걸 앓으면서 이제 산업혁명의 절정기죠. 1930년. 그런데 1929년에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대사건이 터집니다. 세계적 대공황이죠. 뉴욕 월가에서 증권시장이 붕괴하면서 전 세계로 들불처럼 공황이 퍼져 나갔습니다. 이게 산업혁명으로 잘 살게 됐는데 왜 이래야 됐을까요? 그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선 쓰고 보자. 그래가지고 그 카드 쓰는 거, 뭐 그리고 증권 투자를 하느라고 이게 그러니까 거품이 한없이 불어나고 부풀고 있었는데
증권 투자한다고 글을 배웠다는 거거든요. 뭐 모든 직업, 직종 가릴 것 없이 네, 증권을 사들였고 결국 붕괴를 하면서 뭐 그때 뉴욕의 뭐 빌딩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거니 뭐 너무너무 그런 에피소드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서 1차 세계대전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참호전이었고 참호를 파서 거기에서 전쟁을 하는데 1차 세계대전의 첨단 무기는 독가스였습니다. 독가스, 천여 가지 독가스 중에서 근데 독가스가 너무 이게 인명을 너무 비윤리적이다 해서 1899년에 이런 거 못 쓰게 했었는데 결국 1차 세계대전에 신무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독한 것들이 결국 겨자가스니 뭐니 해서 개발이 되면서 금방 또 이 독마스크, 방독 마스크들이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독감 팬데믹도 더 퍼졌다. 이게 다 기관지에 나쁜 거니까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시체, 팔다리 다 잘리고 그런 반전 화가가 저런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처참한 그림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물었다 그래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냐. 그랬더니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을 이끈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이 팬데믹에 걸렸어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이상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프랑스, 영국, 미국 셋이 전쟁 그 뒷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벨사유 협정의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협정 내용에 주도 국가로서 중심 인물이었는데 프랑스는 독일에게 전쟁 부과금을 많이 물려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게 해야 된다 하는 강력한 주장을 했는데 윌슨은 그걸 반대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벌해야 하지만 살아갈 길은 터줘야 된다. 이런 논리였죠. 그러다가 그 독감을 앓고 나서 앓으면서 갑자기 프랑스의 클레망소 총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독일의 배상금 60만 파운드가 결국 매겨집니다. 그런데 독일은 경제가 완전히 붕괴했고 그래서 돈으로 벽지를 발랐다고 할 정도로 돈은 쓸모없는 게 돼버렸고 그런 속에서 결국 그 배상금도 대부분 일부밖에 내지를 못했지만 그 정치적 경제적 혼란이 히틀러의 등장을 가능케 했고 결국 또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하는 겁니다. 여기 방독 마스크 그러니까 신무기 나오면 거기에 반드시 대항하는 그 반대 거기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방독 마스크였던 겁니다. 네, 대공황에 대해서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뉴딜 대통령이 된 프랑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세계 리더가 되어야 됐던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 두 개의 역할을 한 미국 최초의 사선 대통령이죠. 근데 사선은 했지만 결국은 1945년 4월 12일에 서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45년부터 네 번째 임기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되고 아무 존재가 없었던 트루만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하게 됩니다. FDR의 경우에 얼마나 그 행적 자신의 소아마비를 앓고서 이가 하반신에 무거운 보조기구를 달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때 미국 언론은 그 장면을 촬영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념관에 남아있는 사진 중에서 개인적으로 친구가 찍은 사진 석 장만이 그 휠체어 또 그런 거 의족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지 철저하게 찍지를 않았다 그럽니다. 근데 상위 군인 문병 위문을 가서 루즈벨트는 일부러 그걸 다 보여주면서 자, 내가 이런 몸으로 이렇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여러분은 용기를 얻어야 한다. 했다는 거죠. 여하튼 간에 저 두 가지 사건을 해결한 루즈벨트 대통령. 그 이후로 재선까지만 하도록 법이 바뀌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2차 세계대전까지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 기계가 인간 정신, 인간의 활동, 행동 이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영화로 만든 또 천재적인 영화인이 있죠. 찰리 채플린. 모던 타임스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시대에 풍자하는 기계 문명 시대를 풍자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모던 타임스 이건 완전히 기계의 부품이죠. 부품으로 인간이 종속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비판한 그런 문명 비판 영화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앞에 2차 산업혁명을 마치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